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잘 참는 성격이지만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집안의 맏언니로서 동생들까지 챙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언제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는 수업이 끝나면 온몸이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 먹을 돈은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집에 돌아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안 해내면 크게 호통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답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유난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화가 나고 미안해서 더 많이 화를 내셨다는 것을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맺히네요. 학창 시절부터 제 별명은 짠순이였어요.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허투루 낭비하는 적이 없었고 친구들이 더 이상 짧아져서 못 쓴다고 놀렸겠죠. 하는 연필까지 받아서 깍지를 끼워서 몇 번 더 쓰고 버리기를 정도니까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마 아주 친한 친구들 말고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 별명처럼 저는 정말 돈을 쓰지 않았어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비바람이 불던 어떤 날은 돈도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었어요. 30분 넘게 집까지 걸어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은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 대신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동생들을 챙기는 법을 배웠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배웠어요. 10대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20대가 되면서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지병으로 중학교를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엄마는 여기저기 장사를 하러 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취직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숙식이 제공되는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아침이고 밤이고 추가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엄청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장의 사장님과 공장의 언니들은 자주 오고 지킬 정도였죠. 또한 제 얼굴에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나 옷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벌 수 있는 돈 중 70% 이상을 집으로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적금에 넣거나 아껴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절약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회사 언니가 집에 초대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네 집에 놀러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자신이 입지 않는 옷도 챙겨가라고 했었죠. 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꾸미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예쁜 옷도 많았고 좋은 화장품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이 옷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 생각해서 챙겨놓은 거란 말이야. 얼른 입어봐. 저는 고맙긴 한데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요. 언니,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말고 얼른 입어봐. 한창 나이에. 오, 그게 뭐야? 예쁘게 입고 있어야 연애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 얼른. 언니는 적극적으로 옷을 입어보라고 했고 저는 마지못해 그 언니가 준비해둔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치마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청바지 몇 개로 돌려가며 사계절 내내 입었었는데 그 옷을 입은 저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잘 어울린다. 거봐, 내가 입어보라고 했잖아. 자, 이것도 한번 입어봐. 너무 예뻐.
천사가 따로 없어 원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다른 옷도 입어봤고 결국 몇 벌의 옷을 챙겨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 기분은 괜히 싱숭생숭해지기도 했고 설레이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특별히 연애를 한 것도 아닌데 예쁜 원피스 몇 벌에 그런 생각이 들다니. 저도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긴 제 나이는 22살 정도였죠. 됐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덕분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공장에서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혼자 돈을 벌고 계신 엄마를 생각해서 최대한 아껴 쓰고 저축해서 생활비를 보냈고 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1살 낮은 그 남자는 이제 막 군대를 제대했고 앳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좀 더 성숙한 얼굴이긴 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어려 보이더라고요. 1살 차이인데 한 3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하고 돈이 없었던 상황에 따라 왜 내가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지 제 자신도 좀 웃겼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도 들었고 너무 업무 중심적이고 재미없이 살아오다 보니 가끔은 작은 재미를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정말로 남동생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누나 하면서 따르는 그 남자의 모습에는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고 돈을 써주고 밥도 사주며 영화도 같이 보여주고 원하던 책도 한 권 선물해주는 등 모든 게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일이 지난 후 그 남자가 다시 연락을 주고 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누나, 어때요? 쟤 계속 만나주고 싶지 않나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마치 동생으로서 난 근데 동생을 만나고 노는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씩씩한 남자인데요. 분명히 누나 몇 번 만나보시면 저에게 확 빠져들 거예요. 한 5번만 더 만나보시고 쟤와 계속 만나실지 아닌지 결정하실 거예요. 남동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웃음이 나와 참기 힘들었지만 당돌한 그 남자의 말에 저는 5번 정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하호호 웃으며 기분 좋은 데이트를 이어갔어요. 그 남자는 일부러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어울리지 않는 올드한 정장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짧은 까까머리를 숨기기 위해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투도 일부러 노골적으로 정중한 드립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보였어요. 일부러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애매하게 호칭을 생략하던 그 남자는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연아, 오늘 밥은 내가 쏜다. 뭐, 호연이, 나 너보다 나이 1살 많잖아. 이제는 반말까지 하는 거야? 나 이제 너한테 반말할 거야? 동생처럼 날 대하지 말고 남자로서 대해줘.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진심이라고. 왜 이렇게 웃기지? 난 내가 남동생 같아서 잘 챙겨주고 싶었고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 누구 보자는 거니? 분명히 나한테 넘어오게 될 거야. 그 남자는 제가 자신과 연인이 될.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장담을 하며 더욱 강하게 제게 다가왔어요. 공장에서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던 팀장님이 야근을 하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무섭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말하며 오늘 밤에 함께 데이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알던 유순한 모습과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고현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정말 그만해주세요. 오늘은 제게 있는 것을 가져다 줄게요. 야근하면서 술 한잔하러 나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공장을 떠났는지 무서워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공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호야 씨한테 그러는 건데 당장 손을 놔. 그 사람은 다름이야. 까까머리의 그 동생이었어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팀장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하게 변하며 얼굴을 한 대 맞은 팀장님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니, 넌 뭐야?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사람을 때려? 너 뭐야? 뭐 하는 놈이냐고? 나이 드신 여자인데 애인이랍니다. 혼자 기숙사에 산다고 여자를 함부로 알고 그러는 너 같은 놈 나는 아주 잘 알아. 혼자 쳐다봐. 어디서 두 남자가 싸우기 시작했고 잠시 후 술 한 잔으로 입맛을 돋우고 공장에 들어간 사장님의 시선을 끌게 돼서 결국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사장님은 팀장을 회사에서 바로 해고했고 나는 그 남자와 연인이 돼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자라서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니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요. 어리고 귀엽게만 생각했던 남동생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니 더욱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나는 그런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완전히 이쪽의 숙맥이었나 봐요. 그냥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아무 망설임 없이 다 쫓아갔으니까요. 제 인생의 첫 남자였는데 피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튼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야단이 나셨죠.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아직 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무턱대고 시집을 간다면 나무라셨죠. 부모님께서는 저를 맞다리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맞딸은 살림 미천이다이는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누구보다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집을 더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지만 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둔 돈과 남친의 집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작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고 그곳에서 첫째, 둘째 아이까지 낳았어요. 남편은 특별한 기술 없이 군대를 제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변변치 못했어요. 막노동을 한다고 나름대로 일찍 일을 나가기는 하는데 점심시간도 되지 않아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낚싯대만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아이 같은지 총각 때부터 잘 때마다 자뱅이 끌어안고 자던 낡고 큰 베개가 있는데 그것이 꼭 자기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했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 본인은 꼭 그것을 옆에 끌어안고 잠만 퍼질러 자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엔 아직 저는 너무나도 젊고 적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유모차에까지 태운 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전에 나갔던 것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지쳐가던 중이었는데 옆집에 사시던 60대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새벽 일찍 폐지를 줍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 분으로 집에서 혼자 보내신대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애기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매우 고맙지만 수고비를 드릴 여유가 없어서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해요. 나중에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조금은 평온함이라도 가져다 준다면 그게 즐거움이 되는 법이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충고 하나만 듣는다면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끔은 아이를 아빠에게 맡겨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아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법이랍니다. 아이 아빠가 아직 어리다 보니 기대는 많이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죠. 이웃 할머니께서 주신 정성 덕분에 저는 아이 둘을 맡겨두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에 와서 따로 부업까지 할 정도로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며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맨날 힘들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릴까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잘 챙겨주고 얘기도 더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말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아이들과 저를 내버려 두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한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요. 여자가 너무 압박받아서 피곤하다는 말도 했어요. 당신은 너무 굳셀 필요 없고 여자라면 여자다운 자세로 다소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해. 맨날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것 같아. 뭐, 지금 그걸 마땅이라고 해? 내가 왜 그런가 싶어. 당신이 너무 답답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나한테 왜 그러고 싶지 않아 할까? 이렇게까지 하는 내 입장을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과 늘 이런 식의 똑같은 문제로 다투다 보니 나중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어지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 둘과 함께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던 저는 남편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잠자리도 함께하지 않는 냉랭한 사이로 변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 된다며 매일같이 나갔다가 밤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술에 만취해 몸을 못 가누고 귀가하던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문자 메시지에는 부부간에도 하지 못할 야한 이야기들을 나열했었고 호랑이같이 무섭고 무식한 여편네와 빨리 정리를 할 것이라는 말도 쓰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미쳐들어 일한 나를 이끌었던 가정이 돌아오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였어요. 나는 그 번호로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왜 아직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 또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 남자 호랑이의 아내인데 너희들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가면 너희들 둘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아니야. 그냥 내가 가서 호랑이처럼 한번 확 물어줄게. 그 여자는 놀란 듯이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전화를 끊어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고 농약 한 병을 앞에 두고 말했어요. 너 이거 먹고 나랑 오늘 끝내자. 모질이 같은 놈아, 10년 동안 애들을 키우면서 돈을 버느라 뼈가 빠지는 나를 두고 밖에서 그딴 짓을 해.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뭐가 있다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녀? 여보, 그게 무슨 소설이야? 왜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그래? 아, 왜 그래? 도대체 무섭기는 해. 무서운 놈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닐 때? 우리 그냥 이판사판 다 끝내자. 더 이상 살아서 뭐 해? 얼른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그러한 모습을 큰아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놀란 둘째는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11살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또렷하게 지켜보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유난히 아빠에게 잘 같지 않고 피하던 첫째 아들의 마음을 그제서야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보다 자식이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잡아 첫째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꺼내봤죠. 저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엄마처럼 불쌍한 엄마들을 도와줄 거고 아빠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벌줄 거야. 응, 아빠는 말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너무 착하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도 너를 낳아주신 아빠고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야. 엄마는 불쌍하지 않아. 아니야?
엄마가 불쌍해. 아빠는 돈도 잘 안 벌고 엄마가 혼자 돈을 벌고 집안일도 다 하잖아. 엄마,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 꼭. 오, 그래. 고마워. 우리 아들. 근데 엄마는 아빠랑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들에게 일부러 아빠에 대해서 좋게 포장해줬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하며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 될 거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자고 있으면 몽둥이를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같이 들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도 잘하지 않고 뭔가 집안에 불만이 있는 듯한 태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눈을 떠 보아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 우연한 기회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식당에서 일이 조금 힘들어도 더 많이 돈을 벌고 남는 반찬도 가져올 수 있다며 권유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먹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이라 많이 어색해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남는 반찬도 푹신히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해 보자고요.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그 식당 사장님의 부탁으로 몇 달간 식당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보다시피 이혼하고 애도 없는 몸이잖아. 가게는 어떻게 차에 키워놨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몇 달 동안 일하는 걸 보니 마치 내가 가게를 할 때처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할게 해줄 수 있지? 천금 같은 기회가 됐고 그래서 몇 달간 쌍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싹싹한 성격과 손끝도 야무져서 손님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몇 달 후 매출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한 사장님은 제게 보너스를 아주 많이 주시면서 이 가게를 앞으로 맡아줄 수 있느냐고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시면서 많이 지쳐 계시다고 하셨어요. 당장은 돈이 없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은 매월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가게를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아 가게 근처로 집을 옮기면서 제가 모든 것을 가게에 투자했어요. 제 옆집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할머님도 있었어요. 함께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신 분 덕에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은인 하나만 만나도 성공한 것이라고 하던데 저는 벌써 두 분의 은인을 만나 꽤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단 하나, 남편만 정신 차리면 될 텐데 여전히 남편은 혼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해서 속이 많이 상했지만요. 가게를 운영한 지 10여 년이 지난 때에는 제 명의로 된 아주 작은 땅 하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엄청나게 절약하는 스타일이라서요.